네, 부산 사갑의 이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 그리고 지방 협력 그리고 상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기재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기재부의 예산실장님, 예산 설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년도 부산시 예산 별 지장 없이 잘 준비되고 있겠죠. 꼭 좀 끝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PPT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균형 발전을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5억 3턱을 주장했습니다. 저 100%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과 의지와 별개로 또 결과론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의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의 브레이크를 밟는 이중적인 모습이 좀 존재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결산 심의 때 제가 우리 기재부 차관님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행안이 있다 보니까 지방을 곳곳을 국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좀 제가 속도를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죠. 차관님,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갈수록 좀 하락하고 있죠. 추세는. 네. 그렇죠? 재정 자립도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일단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지방세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지방 세수나 지방 세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갈수록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됩니다. 이건 지난번 PPT 때 제가 한번 썼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작년도 2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까지의 지역별 GRDP 추이를 보면 하락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왼쪽 표 하단에 본 것처럼 건설업이 GRDP 하락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건설업의 경우도 서울과 그러니까 지방과 그리고 또 서울 간에 또 혹은 수도권 간에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이건 국토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죠? 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지금 사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주택의 미분양 상황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저 표를 보면 이번에 지방 국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올해 1월 달 대비 최근 8월 달까지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전국 평균은 8.27%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다시 나누어 보면 수도권의 경우는 25.91%, 그리고 지방은 1.69%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미분양 해소, 결국은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원으로서의 취득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3번이나 나왔지만 사실은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쪽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 억제 쪽에 맞춰놨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전제로 아마 인식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지방세 세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상위에 4개의 세원이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산세,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취득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방소득세 내려왔고요. 재산세 내려왔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총량은 늘었지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율 변경을 했습니다. 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율을 2018년도에 15%였던 것을 단계적으로 21%, 23.7%, 25.3%까지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 좀 더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는 더욱더 지방의 세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심각한 구조 속에 있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공감하실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가 보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PPT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 현황을 이것도 한번 분석했습니다. 이건 기재부의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총 채무가 24.5%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까지 따져보니까 44.4%입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24.5%에서 44.4%로 총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방정부의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고무줄로 따져보면 탄력을 잃은 고무줄 같아서 한번 당기면 잘못하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기업이 지역에 소재를 하면서 거주를 하면서 세금을 내야만이 지방세도 들어오게 되는데 인구 구조도 2019년도에 크로스되고 난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은 이렇게 교차되어서 지방 인구는 갈수록 감소 급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고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의 현실. 이 상황에서 지방에 좀 도움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히려 거기에 더 악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채무도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지방 재정에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비율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의무 경비죠. 이 부분은 결국은 지방 정부의 재량 지출을 맡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통계나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차관님 뭐 공감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기 표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사실 뭐 지방정부 사회복지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예. 중앙정부도 저기 보면 저기 34.9% 지방정부 돼 있는데요. 예. 중앙정부 같은 경우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예,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그 예산과 관련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정부는 거기서 따라가는 종속적인 입장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증가율의 추세는 지방정부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감 중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방정부는 거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다음 PPT를 보시면 결국은 지방정부들이 빚을 냈습니다. 부채를 또 늘리는 거죠. 기금과 지방채를 합산을 해서 1조 700억을 내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17개 광역단체에서 받은 자료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럼 매년 내는 이자만 하더라도 1,3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더 놀란 건 뭔가 하면 요즘은 자연재해든 인재든지 간에 사회적 재난이 많은 시기인데 전라북도와 대구시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에 있어서 재난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 이건 전액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전용을 해서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빚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산하의 기초단체인 북구나 수성구, 달수구도 그런 양상을 좀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빚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구조화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린이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의 문화 사업 같은 데서 사업을 중지를 하거나 취소를 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재원이 조달된 경우까지 있었다. 물론 중앙정부도 8대 2에서 9대 1로 매칭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그런 고통을 감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방은 더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결정을 할 때 8대 2로 설계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9대 1로 바꿨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제가 그때 계속 주장한 것처럼 하려면 중앙정부 전액으로 해야 된다. 지방정부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 근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저기 보면은 지방 보조금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두고 총괄적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지출 효율하든 아니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쓰든 아니면 다른 기금을 쓰든지 간에 민생회복 소규 쿠폰이 지금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민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은 지금 할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75%를 했고 서울 외 지금 90%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대규모 지방정부 재원 부담이 가는 거는 이번에도 저희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열심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통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충분한 소통을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자체에다 다 일일이 다 확인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적인 위반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 부담 주는 거는 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재정 승수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데다 투입을 해야 되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합니다. 저는 재정 승수 효과가 없다고 보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행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 정부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 나와 계신가요? 차관님인가요? 기후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아, 차관님 계십니까? 저 PPT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녹조 사진. 예, 차관님은 어디서 지수된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차관님 식수를 어디서 지수된 물을 먹고 있습니까? 아마 한강. 한강의 상류죠, 그죠? 네, 예, 그나마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이 일부죠, 동부 경남이 해당되었지만 부산시는 낙동강의 최하류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나요? 잘 모르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단적으로 보면 녹조 하나만 놓고 보면요. 올해 녹조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는 6월부터 발생했거든요. 한 달 앞당겨져서 녹조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녹조가 발생한 기간도 올해 들어서 최대 그러니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수질이 안 좋으니까 녹조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그래서 그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건 정부가 항상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은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2000년 대비 2025년에 줄었어요. 그러나 양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산업단지는 개수가 늘고 입주업체도 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수질 공업용수 수준이 요 상단과 하단은 보면은 연도별인데, 상류, 중류, 하류를 보시면 됩니다. 상류, 중류, 하류를 보면 하류로 내려올수록 이 지금 공업용수, 그러니까 공업용수와 같은 등급으로 나타납니다. 이 물을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이 마시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환경부 때 계획을 세웠죠. 네,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그 낙동강은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천 길이가 긴 반면에 중간중간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어서 수질이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을 포함해서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정책까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2021년에 취수원 네, 다변화 정책을 세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약간의 수정을 합니다. 네네. 이거 되고 있습니까?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처가 어디죠? 예, 기후부입니다. 예, 저희 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약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재정,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정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게입니다. 아니, 의원님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저 보여주신 것 같이 기존 계획하고 수정 계획에 따라서 그 취소하는 물량들이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자체적인 행정 단위에서 계획의 변경보다는 지수해야 될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알고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노력을 환경부 차원에 뭘 하셨어요? 저희들이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도 아니 저희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는 계속 저희가 회의도 하고 있고 예, 의견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력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줘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주민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부산시, 경남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함께 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판을 만드셔야 돼요. 그걸 네네.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을 함께 나서야 됩니다.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높이기 네. 위해서는 예,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국정과제, 정부의 국정과제도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본적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필요한데, 올해와 내년도 사업에 이 기본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넣어야 됩니다. 예, 과거에 넣었다가 결국은 두해죠, 그죠? 네, 알고 결국은 이게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불용되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부분 이해는 갑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치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피력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거는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 취지 공감하고요. 예.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계시죠?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사건들 아시죠? 네, 경기도의 성감학원, 부산의 형제복지원, 그리고 영화숙 재생원 것 같은 데죠. 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만 형제복지원의 피해자가 광안대교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겠다고 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서 제가 직접 면담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면담을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네. 그다음 부산시 차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발의를 했습니다. PPT 그 다음은 넘겨주. 네, 네. 네, 네. 네. 제가 지난번 결산 때 법무부 장관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서 성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시 상소를 하지 말도록 그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오랫동안 재판을 끄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규정을 감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소한 1심이든 2심 결과가 나오고 나면 바로 보상 문제로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상을 하게 될 경우는 기초수급자들이 있어요. 네. 네. 기초수급자들이 집단 수용소의 한 42% 정도 수급률이 42%. 네. 이분들을 만에 하나 재보상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에 다 제외가 돼요. 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네. 기초수급된 이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인권 문제인데 기초수급에서 제외한다는 건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해법으로 한대인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이요. 한대인에 대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국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에 해당되지만 죄송한데 일산에 30장에 금융했습니다.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께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네, 그 생계급여 제도에 또 가지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또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